방금 소개받은 이성엽 교수입니다. 저희 4분과는 데이터 AI 분과인데요. 그 데이터 쪽은 우리 강정통부가 주로 데이터 활용 쪽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펴왔고, AI의 경우에는 이제 AI 활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이나 또 AI 윤리 관련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 주제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첫 번째가 그 데이터의 접근과 공유를 확대하는 문제, 두 번째가 마이데이터 규제 개선을 활성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데이터 규제 혁신 방안, 그리고 네 번째가 인공지능 윤리 동향과 대응하는 것, 다섯 번째가 인공지능 영향 평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데이터 접근과 공유의 확대 부분은 이제 공개된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공개 데이터의 개념은 일반 대중에게 이제 공개된 데이터인데, 이 범위에 대해서도 근데 기술적 조치를 이제 일부 취하는 경우에도 과연 그것을 공개된 데이터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도 비공개 데이터로 봐야 되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야놀자 사건이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뭔가 좀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 활용의 근거나 필요성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데이터를 분산하고 또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공개해서 활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공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공익 실현의 기대에 관한 측면도 있고, 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쉽게 확보해서 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법령을 보면 현재 이것도 이제 밑에 나오는 야놀자 사건과 관련되는 이슈였는데, 데이터의 접근과 공유와 관련돼서 좀 규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정보통신망법에 나오는 이제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거. 그래서 예컨대 공개된 데이터에 대해서 크롤링이나 스크래핑 목적으로 접속하는 것이 그 접근 권한을 초과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부정경쟁방지법에 나오는 타인의 성과에 대한 무단 도용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그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있었는데, 그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사적으로는 그 앞에서 말한 접근 권한 초과나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나 이것이 아니라고 봐서 일단 무죄가 났고요. 다만 민사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어떤 성과에 대한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봐서 손해배상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해외 사례를 좀 보시면 HIQ 랩스 사건, 링크드인 사건에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공개된 데이터의 접근 또는 웹 스크래핑을 합법화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EU 데이터 거버넌스 액트 안 하고 데이터 액트에도 데이터 접근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이용자에 관한 부분하고 또 중소기업들이 그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공익 목적이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 데이터 보유자에 대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산업법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문화체육부에서 저작권법에 지금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아직 그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AI가 자동화된 정보 분석 과정을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면책해주는 조항, 이 조항들도 지금 있는데 현재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미 입법화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빨리 입법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이 야놀자 사건을 좀 분석을 하면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사적인 분쟁에 이제 그냥 맡기는 것보다는 어떤 입법 기준 같은 걸 한번 우리가 정해보고 입법 시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이제 논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은 결국 이게 공개된 데이터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 근데 기술적으로 공개를 좀 일부 제한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에도 공개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것이냐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활용 조건에서 보면 과연 경쟁사 간의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도 일부 이제 무임성 차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포함을 시킬 거냐. 그다음에 이제 그 안면 인식 그 AI 사건인 클리어 뷰 AI 사건 같은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이거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 과연 이거를 공개된 데이터를 내준 회사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또 보상의 수준이나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공개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공공기관을 포함할 것이냐 또 중소기업 포함할 것이냐 이런 몇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향후에 좀 입법 부분을 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마이데이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아시는 대로 마이데이터는 지금 금융 분야가 이제 그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월까지 보면 그 가입자가 5,480만 명에 이르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 지금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64개이고 전송 대상 정보 항목도 계속 이제 이걸 좀 그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내년 6월까지는 현재 492개에서 720개로 확대될 그럴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아직 수익 모델이 좀 불투명하다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그 금융소비자보호법 같은 다른 법령과의 충돌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합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것 정도 외에는 다른 좀 활용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좀 그 외부적으로 좀 제공하고 판매하거나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제약이 많고 지금 전송 요구 절차에 있어서도 동의 같은 것이 형식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향후 과제로는 이런 그 플랫폼들이 그 금융 상품에 대한 자문이나 추천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보호법을 좀 정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그 정보 조회 의사에 따라서 외부 3자에게도 분석 가공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송 요구 절차를 조금 더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분야의 경우에도 작년 12월에 이제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이제 그 묶음 정보라고 해서 52개의 묶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정보 제공 범위가 이제 묶음 정보로 운영이 되고 또 이용 기간도 사전에 이제 개별적으로 시험자에서 승인을 받다가 보니 실제로는 그 데이터 활용이나 혁신적 서비스 개발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이런 보건의료 정보에 대해서는 그 고시에서 2023년까지는 6월까지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제공을 또 금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 묶음 정보나 이용 기간을 개별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 특이하게 이제 그 병원들 말고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서 국민들의 모든 건강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 분야에 있는 지금 그 보건의료 데이터를 좀 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 산업 분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아마 법사위를 아직 통과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 그 분야별이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서 이제 마이데이터가 도입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법안에서도 현재 그 각 분야별 이제 마이데이터하고 또 전 산업 분야의 마이데이터가 사실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좀 차이점들이 있어서 하나의 사업자가 그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만족하는 것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이데이터와 관련되는 이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의 그 우리가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위원회가 이제 산업 지원 정책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별도의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 하고요. 최근에 이제 그 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정기적 전송에 대해서 이제 과금을 하겠다는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 양을 가지고 과금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영세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다른 식의 접근, 좀
그 사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규제 혁신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사실은 그동안 과기정통부하고 우리 개인정보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계속적으로 데이터 3법 개정이나 또 데이터 산업법, 또 산업 디지털법 등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인프라 등을 정비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또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도 1차 회의에서도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됐던 몇 가지 사항들을 이제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 분야의 경우에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행정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뭐 통신 의료 분야로 확대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업 분야로 전송 요구를 확대하는 부분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데이터 결합의 경우에도 원래는 셀프 결합을 공공 분야에만 허용을 했는데 이것도 민간 부분으로까지 확대하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규제 관련해서 이 정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많이 개선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요. 그 첫 번째로 보면 데이터 결합 관련해서 보면 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에 없는 특이하게 이제 모든 데이터 결합의 경우에는 이제 가명 처리하고 제3의 전문기관을 경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의 기관을 이제 경유하도록 하는 이유는 뭐 데이터 결합으로 따른 위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위험의 좀 강도나 이런 걸로 좀 등급화 차등화해서 반드시 전문기관을 거치는 경우는 좀 프라이버시 위험이 높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반출을 위한 가명 처리 적정성 평가 항목에 보면 안전성 확보 조치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실제로는 그 대상 기업의 전체의 이제 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돼서, 그렇다면 ISMSP와 같은 기존의 인정 제도를 좀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 합치의 원칙이 사실은 이제 원래 데이터를 수집할 때 최초의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위해서 중요한 조항인데 활용이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준들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 개인정보 이용 관련해서 이제 공정 이용에 관한 건데, 이제 우리 개인정보 이용할 때 보면 이제 정부 주체의 동의하고 이제 법률의 규정 이걸 가지고 주로 해결하는데, 현재 우리 이제 그 정당한 이익과 관련된 이익 형량 조항은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 이용 조항과 유사하게 좀 완화된 그 제3의 좀 개인정보 이용 관련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AI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개인정보 규제들이 AI 활용에 장애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별도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나 AI 데이터 윤리 지침 같은 것들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공공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 가명 처리에 관한 조항이 그 법에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가명 처리를 해서 제공할 수 있는 걸 명확히 한다면 공공 데이터의 활용이 좀 쉬워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인공지능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은 저희 데이터 AI 분과 말고 별도로 과기정통부에서 AI 윤리 정책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첫 번째로는 이 인공지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역기능들, 뭐 프라이버시 침해나 알고리즘 편향성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되는 그 윤리 이런 걸 관련된 거버넌스를 좀 마련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목표가 되겠고, 분과별로 보면 이제 윤리 분과, 교육 분과, 기술 분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율적인 인공지능 윤리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윤리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 방안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봤고, 특히 AI 분야는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 AI 윤리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안에 내용을 보면 AI 윤리 영향 평가도 들어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윤리 조항 관련해서 윤리 분과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 영향 평가라는 걸 고려해서 또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기술 분과는 그 고위험 인공지능을 선별하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아마 이런 논의가 주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과의 경우에는 AI 윤리 교재를 만든다든가 인공지능 리터러시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AI 영향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지능정보기본법에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포함하는 지능 정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영향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기술 영향 평가와 달리 좀 재량 영역으로 두고 있고 아직은 구체적인 그 항목들 같은 게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AI 영향 평가를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향후에 좀 여러 가지 좀 여기 나오는 그 목적과 대상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영향 평가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 또 평가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사실은 이 AI 영향 평가는 강력한 사전 규제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지금 계속 이 사전적인 영향 평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거버넌스를 가지고 갈 거냐, 그다음에 평가 체계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어떻게 분야별 유형별로 또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구분을 할 것이냐, 또는 여기에 대한 서비스 운영자들의 평가 절차는 어떻게 이런 논의를 가지고 계속 좀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 사분과는 지금 원래 8차례 계속 회의를 했고요. 사실은 데이터 AI 쪽이 과제가 너무 많아서 또 다른 분야하고 중첩도 많이 되는데 그래도 오늘 나온 5가지 정도 논의를 가지고 하여튼 진지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